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오현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법원 경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1강은 법원 경매 원인과 절차, 부동산 재테크 종류, 법원 경매 매력, 공매 매력, 그리고 NPL, 경매지 보는 법, 이렇게 우리 5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재테크 종류는 첫째 일반 매매, 그다음에 분양, 그리고 법원 경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는데, 일반 매매의 특성은 선택의 한정, 소비자로서는 선택하는데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국지적인 물건을 위주로 소개를 받게 되고, 또 지역적인 한계,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지역 물건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중개인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진행이 되고, 좋은 물건은 매도인과 중개인의 일방적인 제시 조건으로 진행,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물건은 과대 홍보를 하고 이 과대 광고의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절감의 차이, 미리 받을 금액보다 높게 이것을 매도 금액으로 내놓습니다. 아무리 우리 매수인이 깎아도 그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까지 도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불러서 가격 협공으로 매수인의 선택이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아무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양업체는 전부 분양업체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일부 분양업체에서 지속적이고 과대한 광고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듣다 보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 부동산은 살 수 없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공사 시작 전과 시작 후 부도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지금도 거리를 가시거나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짓다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건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 가격과 실제 지불 금액이 차이, 추가 부담금이 자꾸 생겼다는 뜻이고, 제시 평형과 실제 평형의 차이, 10평이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1평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10평형이라고 했지 언제 10평이라 했느냐,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은 발을 빠집니다. 또 제시 공사 기간의 불이행, 언제까지 완공을 해준다는 얘기가 잘 지켜지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 경매 매력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원인은 빚을 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또 도로는 빚을 지지 않은 물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경매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빚진 물건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안 갚는 사람들의 재산이 대다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빚진 사람들 물건만 나온다면 좀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한 생각에 좀 입찰을 꺼려할 수도 있는데, 실제 대다수 물건은 채무가 많습니다. 11월 28일 날 진행할 물건입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물건인데 3,600만 원 감정이 나와서 지금 600만 원까지 떨어져서 감정가 대비 17%까지 떨어집니다. 참 매력있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600에서 대전은 30% 저감이 되니까 그 다음에 2,520이 되고, 또 2,520에서 30% 저감이 되니까 그 다음에 1,760,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4번을 유찰되니까 605만 원까지 유찰됐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유찰된다는 거, 우리가 깎으려고 하지 않아도 깎아준다는 거, 그 다음에 3,600만 원짜리 감정 가격이었는데 여기 빚을 보니까 5억 9,8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물건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재산이라기보다 3,600을 빚을 져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빚은 여기에 20배에 가까운 이런 빚을 지고 나온 물건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꺼려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경공매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 공매는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공매까지 배웁니다. 자, 빚을 진 사람들의 재산은 법원에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은 조세도 체납을 했습니다. 그럼 조세를 체납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납관청에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재산이 법원 경매도 나올 수 있고 공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배워서 분석을 해야지 밸런스가 맞습니다. 경매 하나만 배웠을 때는 공매를 몰라서 공매를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법원 경매 변천사를 보면 80년대 이전에는 조폭시대 힘이 없는 사람은 입찰할 수가 없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경매 브로커라는 아마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로커 시대였고 2000년대 들어서서는 강남 아줌마 시대. 결국 이렇게 80년, 90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지나서는 개미 군단 시대. 전 국민들이 이 법원 경매를 배워서 참여를 해서 법원에 가면 젊은 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찜질방에서 또 아니면은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권리 분석에 끼어들지 못하면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인 중에서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수익이 바로 법원 경매고 그 다음에 상가 없이 될 신규 분양 토지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법원 경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쁩니다. 아까처럼 거의 20배에 가까운 빚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임대차도 소멸이 되고 매수인으로서는 인수받을 게 없고 깨끗합니다. 등기부도 깨끗해지고 인수받을 것도 없고 또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고는 맛도 있지만 잘못 먹으면은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합니다. 법원 경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달콤합니다. 아까 봤던 물건들은 감정가 대비 17%까지 떨어졌는데 그렇게 싸게 사고 거기 있는 빚이 다 소멸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잘못 분석을 했을 때는 인수받는 권리 또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배워서 권리 분석을 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원 경매를 인식이 좀 나쁘게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국립부동산 할인 매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 내지 30%씩 이렇게 저감시켜줘서 우리를 싸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인 매장으로 이렇게 요새는 불러주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규제로서 또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깎아준다는 거, 유찰 감액이 돼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일반 토지를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주소를 옮겨놔야 됩니다. 온 가족이 이사를 가야지 혼자만 가도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통작 거리 무슨 거주 제한 이런 게 있는데 법원 경매는 그러한 모든 규제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주소는 서울에 두고 시골에 땅을 살 수도 있고 거주하지도 않는 이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강제 매각의 말소주의 매력. 소유자가 팔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빚잔치로 강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많은 빚들을 소멸해 주지 않으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주의를 택해서 모든 빚이 없어진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매각의 부동산은 등기가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는 거, 거기 있는 빚이 진짜 소멸되니까 깨끗하게 다 지워진다는 거, 이게 참 매력이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부동산을 권장하는 이 문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보면은 소유권자가 누구고 빚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공시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빚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소유권으로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즉 아무리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고 또 많은 채무를 또 이 많은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로서 등기하지 않은 채권은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공시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원 경매는 잔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이라는 사실, 즉 공시주의 예외에서 법원 경매, 공매, 판결, 상속, 수용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 같은 물건은 전 소유자가 채무를 지고 잠적을 했다든지 또 등기에 협조를 해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가 곤란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보면 전 국민들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아 등기하지 않고 잔금만 냈으면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등기상의 주인이라고 전 소유자가 임대도 넣고 또 팔려고 내놨을 때 이게 팔리기도 하고 임대도 나가고 담보도 잡히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법원 경매는 이것을 배워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하지만 임대를 사는 사람,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 부동산을 담보 잡는 금융기관에서도 꼭 배워야 하는, 전 국민이 배워야 할 과목으로 지금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내 집 마련. 자, 주택 가격이 상승이 돼서 전세 가격이 집값이나 거의 비슷하고 어느 지역에서 몇 군데는 전세 가격이 더 높은 데도 많습니다. 전세금으로 집 사는 건 뭐 지금은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내 집 마련. 자, 이것은 법원 경매는 1억짜리 부동산이 1,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은 1,000만 원의 10%인 보증금 10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1억짜리라면 최저 가격이 1억짜리라면 보증금 1,00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받는다든지 잔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상계 처리, 그대로 눌러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이 권리를 그대로 인수받고, 우리 세간에서는 안고 산다고 그러죠. 이렇게 안고 산다든지 또 거기 빚을 또 인수하는 채무 인수를 받는다면은 내 돈 들어가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3,600짜리가 3천만 원짜리가 600만 원까지 유찰됐어요. 좀 유찰까지 됐을 때에 600만 원만 가지면은 이 3천만 원짜리 살 수 있다. 소액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00만 원도 없을 때는 보증금 6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출 받으면 3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지렛대 작용이라고 하죠. 이 지렛대가 지구를 들 수도 있다는 좀 속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 아까 보여드렸던 물건은 3천짜리가 6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600만 원에 10%인 60만 원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고 나머지 잔금은 거기 살고 있는 임대를 놓는다든지 또 대출을 나머지 이 540만 원만 대출을 받으면은 3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작은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혼 상대와 내 집은 미래 가치를 그저 만나서 데이트만 하고 즐길 바에는 잘나고 이쁘면 되겠습니다. 매너가 나빠도 봐줄 수가 있고 잠시 참 사귈 사람들인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데 매너가 나빠도 좀 봐줄 수가 있고 교양이 떨어져도 봐줄 수가 있고 건강이 나빠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라면 건강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다정다감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애 상대와 전셋집은 현재 가치를 보고 결혼 상대와 내 집은 미래 가치를 본다. 지금은 허물어지고 볼품 없지만 땅값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쪽이 재개발이 돼서 아니면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뭐 땅값이 몇 배로 올랐다든지 이러한 미래 가치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투자냐 실수요냐?
실수요자들은 직접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직접 상가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 놓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들은 대출 이자를 갚고 자취방 월세를 갚고 참 힘듭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오히려 받는 입장이고 당당하죠. 우리는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주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원 경매 장점은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유찰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또 권리의 소멸로 깨끗한 인수, 거기에 많은 빚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인수받을 수가 있고, 저가로 낙찰받아서 워낙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혹시 곤두박질 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싸게 샀을 때의 이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투자 대상이 대상 부동산이 다양하다는 거, 토지나 건물이나 무슨 각종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 많습니다. 그리고 유채동산, 또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간살이, 가재도구, 집기도 경매에 나올 수가 있고, 준부동산, 자동차나 또 수목, 또 중장비 이런 것도 경매가 나올 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또 나중에 우리가 공매를 배우면 공매에서는 골프 회원권, 또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유가증권까지도 공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명드렸죠. 토지거래, 거주, 통작거리, 이런 것도 무관하다는 거. 또 보증금만 있으면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 잔금만 납부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또 고수익 위한 재테크.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건전한 투자 방법으로서는 이 부동산 법원 경매 외에는 없다고 장담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없어 분석이 필요하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한테 거짓말로 속이거나 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주인이 속여서 팔았다는 뜻인데,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줬습니다. 만약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없는 어떤 권리가 나타났다든지 또 수리할 부분이 나타났으면 전 소유자는 배상을 해주고 또 원상 회복까지 가능한 이런 제도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는 매도인이 없습니다. 강제 매각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우리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원 경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바로 제가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받은 사건 번호 2002-7075가 유일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점유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경매지를 프린트해서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하면 누가 언제 전입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점유자의 비협조로 명도 문제, 나중에 내보낼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이란 좋은 제도가 있어서 또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의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권리분석의 3강에 걸쳐서 우리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일시납부, 지정한 날짜까지 돈을 다 주지 않으면 재매각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외상을 준다든지 또 날짜 연장해 준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대금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거. 또 소유권의 취득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후에도 빚을 갚아서 취소시킬 수가 있고, 또 경매가 사건이 잘못 진행돼서 취하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잔금 내서 소유권 취득하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를 잡고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을 때는 바로 임의대로 경매 붙이는 게 이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입니다. 주로 근저당, 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강제 경매는 담보를 잡지 않은 채권들 중에서 사용증만 가지고 있는데 판결문을 요하는 거, 임대차를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은 꼭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판결문이 필요한 것은 강제경매, 담보 잡은 것은 임의경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우리가 물권 채권으로 나눈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용을 일하는 경매, 그리고 담보 실행에 의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따라서 또 배당을 받고 대금 납부 전까지 또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돈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는 거. 또 경매 절차는 경매 개시 결정부터 낙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절차가 동일하고, 진행 주체는 자력 부재가 금지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된다는 거. 이미 경매가 들어가면서 모든 권리는 법원에서 주관한다는 거.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 대상 외에는 모든 것이 일반 채무나 임대차는 강제 경매, 판결문을 요하는 것입니다. 또 집행 권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거의 안분배당, 혼자만 독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매각 이후 강제 경매는 낙찰된 이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을 때에 취소가 되지 않고 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경매와 다릅니다. 또 공신력이 있다는 것. 나머지는 임의경매와 법원 강제경매가 동일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은 뭐냐? 자, 공증증서 해당되고, 지급명령 괜찮고, 또 조정에 의한 화해조서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판결문, 이 중에 하나를 가져야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사용증만 받아놓은 사람은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강에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따로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진행 절차나 진행 이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다르면 이 성격이 좀 다를 뿐입니다. 즉 담보를 잡은 것은 임의경매, 판결문을 요하는 것은 강제경매. 이것을 우리가 잘 숙지하시고, 또 여기에서 담보를 잡은 중에서 전세권은 살기 위해서 담보 잡은 것, 일반 근저당이나 저당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저당을 잡은 건 이런 차이입니다. 그 집을 담보 잡았을 때는 임의경매, 또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강제경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 또 이런 것도 역시 해당이 되겠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절차는 똑같은데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경마 취하 시기. 채무자가 돈을 갖고 취하를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어디냐. 그런데 임의경매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잔금 내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경매는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데서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공증을 미리 돈을 빌릴 때 공증을 받았다든지, 또 나중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든지, 화해조서를 받았다든지, 판결문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받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고 또 일단 그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압류나 가처분도 판결문을 가져야지 성립이 됩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 즉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올려놨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지만은 이것은 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려면은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이렇게
법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